네,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8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완치된 사람이 신규로 확진된 사람의 2배에 이르면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수는 이틀째 줄었습니다. 네, 국내 확산세에 의미 있는 변화로 볼 수 있을지 전문가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이영석 고려대 구로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저희가 드린 말씀인데 확진자 수는 8천 명을 넘어서 오늘 0시를 기준으로 8,086명이고요. 신규 확진자가 107명 그리고 완치자가 204명, 2배로 완치자가 많아진 거잖아요. 이틀 연속 이렇게 약간 뭐 골든 크로스라고 표현하는 분도 계시던데 지금 이 분위기, 물론 중대본은 아직 수도권에 집단 감염이 많으니까 긴장의 끈은 안 놓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런 지금 현재의 상황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상황은 이제 대구에서 많은 환자들이 발생했을 때보다는 굉장히 좋아진 상황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여전히 질본 발표대로 긴장의 끈을 놓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환자들이 대량 발생을 하면서 이제 그 환자들에 대한 검사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잦아들지 아니면 계속 유행이 지속될지에 대해서 판가름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 수도권에서 굉장히 많은 집단 감염들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수도권은 이제 대구 경북보다도 더 사람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수도권에서의 환자 발생들이 어떻게 지속되는지에 따라서 향후 이 유행 사태가 종식이 될지 아니면 지속이 될지가 결정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계속해서 산발적 집단 감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방심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또 대구에서 한전지사 검침원 1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업무 특성상 사람들을 많이 좀 접촉을 하는 직군이기 때문에 걱정이 좀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제 한전 검침원들의 감염 사태를 보면 생각을 해보면 이제 업무 특성상 많은 사람들을 하고 접촉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본인이 감염이 되기도 굉장히 쉬운 상황이고 또 그게 또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를 시키기도 굉장히 쉬운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들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이게 나중에 이제 문제로 이렇게 계속 지속이 될지 안 될지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궁금한 게 누가 과연 전파를 만약에 집단 감염이라고 하면 누가 과연 전파를 처음 시켰을까 그 부분 찾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한전 검침원이라고 하더라도 이 검침원 분이 다른 그 가정에 방문해서 옮긴 건지 아니면 가정에 있는 그 증상이 있으신 분이 검침원에게 옮긴 건지 이거 파악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요즘은 이제 지역사회 유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역사회 유행의 특징은 이제 동선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전염이 됐고 누구에게 전파를 시켰는지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말을 하는 건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말 이제 한전 검침원들이 이게 감염 사태가 발생을 했지만 그 감염으로 인해서 된 건지 아니면 다른 주변의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감염된 건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은 거라서요. 조금 더 좀 주의를 좀 요하는 것 같고 어찌됐건 이 사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역학조사도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질본 발표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비슷하게 가장 최근에 이제 서울 구로 콜센터 확진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관련 확진자가 115명까지 늘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전에 검침원 그런 그 소규모 집단 감염과 마찬가지로 구로 콜센터 같은 경우에도 일단 누가 전파를 시켰냐는 찾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요. 구로 콜센터 같은 경우 이렇게 같은 건물에서 굉장히 많은 확진자가 나왔을 때 그럼 이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방역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 겁니까? 결국은 이제 항상 이 문제가 바이러스 감염에서 문제가 됐던 게 밀집된 지역에서 환기가 되지 않는 공간에서의 감염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콜센터라는 직업 특성상 여러 가지 환경들을 이렇게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붙어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감염률이 높아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아질 수 있는데요. 방역에 대해서는 결국은 바이러스가 이제 배출이 되고 이제 주변 뭐 질병관리본부에서도 발표를 했지만 엘리베이터나 아니면 다른 쪽의 이제 공간들, 계단이나 이런 쪽의 공간들에 의해서 이제 바이러스 전파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방역을 좀 철저히 해야 되는 거고 아직까지는 이제 공기 감염 전파에 대해서는 이제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공기 감염 전파가 생길 수 있으니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일반적인 코로나19의 바이러스 특성상
이제 비말로 전염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주안점으로 해서 방역을 실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지금 네네. 그러면 일단 115명의 확진자가 지금 나온 상태에서는 어떻게 무슨 역학조사라든가 원인 규명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아마 그게 원인 규명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결국은 이제 지금 있는 환자를 어떤 식으로 케어를 하고 어떤 식으로 격리를 시키고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게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결국은 이제 증상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면밀히 조사를 해야 되고 네. 자가격리를 통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조금 더 줄여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환자의 기억상에서 이렇게 동선에 대해서 조금 파악을 해서 그 동선에 겹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 조사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예. 밀폐된 공간에서의 집단 감염도 참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있었던 동대문 PC방 같은 경우는 이용자가 1,200여 명이라고 합니다. 뭐 네. PC방이나 노래방, 또 콜센터 이렇게 좀 밀폐되고 또 환기가 되지 않는 공간 같은 경우는 개인 위생에 네. 더더욱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노력을 더 할 수가 있을까요? 결국은 가장 좋은 방법은 거기에 가지 않는 게 가장 좋은 예. 거죠. 결국은 우리가 항상 이제 계속 지금까지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던 것이 감염이 되지 않으려면 환기가 되지 않는 밀폐된 공간은 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거기를 가지 않는 것이 맞고 공동으로 뭔가 사용하는 물건들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꼭 부득이하게 거기를 가야 되는 상황이 네. 됐거나 만약에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된다고 하면 열심히 손 씻기를 하는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그 공간 안에서는 가능하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좀 더 감염 전파를 막을 수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PC방은 뭐 모든 게 거의 공용이잖아요. 키보드, 맞습니다. 마우스, 헤드셋 뭐 이런 게 다 공용이라서 네. 예, 최대한 가지 않는 게 좋다. 예. 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천안에서 보면요. 천안에서 자가격리가 끝난 80대가 다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완치 후에 다시 입원할 수도 있는 그런 환자들 있잖아요. 그러면 네네. 이건 저희가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보통의 경우는 이제 그거를 뭐 어떤 사람들은 재감염이 됐다고 할 수도 있고 네네. 어떤 사람들은 이게 그러니까 재활성화가 됐다고 얘기도 하는 분이 계신데요. 결국은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면역이 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우리 일반적으로 14일까지 격리 기간을 갖게 되면 대부분 네. 바이러스 배출이 없습니다. 예. 그러나 면역이 떨어져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 배출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2009년에 이제 신종플루를 겪으면서 인플루엔자에 대한 여러 가지 검사들을 많이 했고, 그러니까 연구들을 많이 했었었는데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만 해도 면역이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가 금방 몸에서 사라지지만 면역이 떨어져 있는 중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꽤 오랜 시간 동안 바이러스가 배출된다고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노인분이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저질환이 있는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환자분들은 이런 바이러스 배출이 조금 더 지속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들에 대해서는 과연 어느 시점에서 자가격리를 해제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유관기관과 정부들이 좀 머리를 맞대고 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가 집단 감염도 그렇고요. 또 개별적인 감염되신 분들도 지금 현재 전 국민이 마스크를 쓰고 있고 네. 손 소독에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계실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하셨던 분들 중에 감염이 되는 사례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마스크도 끼고 있고 손 씻기도 열심히 하는데도 그 마스크를 뚫고 바이러스가 비말로 감염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마스크 지침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염이 돼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수술용 마스크를 쓰게 돼 있고 네. 면 마스크를 써서 그걸 막아도 됩니다. 근데 감염이 되지 않은 정상인은 남한테 감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써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마스크의 이제 선택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마스크를 착용을 할 때 제대로 잘 착용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제 비말 전파가 되는데 그게 대부분 점막을 통해서 전파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손 씻기를 한다고 해도 그게 100%가 될 수는 없는 상황인데 눈이나 코나 뭐 입이나 이런 점막에 인접한 부분을 만지게 되면 감염이 될 수 있어서요. 그런 예. 것들에 대한 주의를 요하고 마스크 사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턱에만 이렇게 쓰고 있는 상황도 네네.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정확하게는 코와 입을 전부 다 가려야 되는 상황인 거고 우리가 안경을 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숨을 쉴 때마다 안경이 뿌옇게 되면 그거는 제대로 쓴 게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밀착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후 불어보는 테스트도 하긴 하는데요. 예. 의료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딱 이렇게 밀착을 세게 하게 되면 결국은 안경을 끼신 분들도 김이 안 서이거든요. 예, 그런 마스크의 적절한 사용법을 숙지해서 사용을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당장 내가 마스크를 끼고 있고 손을 열심히 씻는다고 해도 100%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더더욱 더 이제 마스크를 밀착을 한다든지 네. 또 절대로 호흡기나 눈을 만지면 안 된다든지 네네. 이런 노력은 더더욱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충북 음성에서는요, 일가족이 단순 감기인 줄 알고 있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자가격리 중에 자연스럽게 또 완치되는 사례도 있었는데요. 특별한 약이 아니더라도 약을 쓰지 않더라도 이게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이러스 감염의 특징인데요. 바이러스가 몸 안에 침입을 하게 되면 항원과 항체 반응에 의해서 우리 몸은 면역 체계를 갖춰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웬만한 바이러스들은 이제 면역이 괜찮은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저절로 이렇게 회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네. 코로나19도 우리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겠지만 대부분은 경증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이게 굉장히 세서 뭐 우리 예전에 신종플루처럼 굉장히 빠르게 환자들한테 나빠지게 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바이러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면역력이 괜찮은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 감기처럼 약간 앓고 지나가다가 회복되는 경우도 꽤 많이 발견될 수 있는 거고요. 네. 당연히 자가격리 중에서도 이제 회복이 돼서 호전되는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바이러스에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 결국은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면역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바이러스 배출량도 더 많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사망에 이를 만큼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예. 환자들을 일반 전체 환자에서 뽑아내서 그런 환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게 이런 치사율을 낮추는 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예전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스, 메르스 그 사이 또 신종플루가 있었고요. 그거랑 비교하면 지금 이번에 코로나19는 전파력은 굉장히 빠르잖아요. 네네. 그리고 연령대에 따라서 기저질환이 계신 분과 또 어르신들에게 이게 확진이 되면 굉장히 치명적으로 안 좋게 빨리 번지는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럼 이번에 바이러스는 정의를 딱 내리기는 힘들겠지만 연령대와 건강에 따라서 다른 때 그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좀 다른 특징이 있는 겁니까? 대부분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까지 이게 감기 바이러스로 알려진 바이러스고요. 네.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형을 일으킨 게 코로나19인 건데 예, 예.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코로나19의 특징이 대부분 경증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기처럼 그냥 앓고 지나갈 수 그러니까요. 있는 병입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이제 저희 호흡기학회에서 이제 중환자에 대한 이렇게 조사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거기서 보면 노인분들이나 기저질환이 많은 분들은 한번 저산소증이 생기게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면서 손을 쓸 수 없을 네네. 만큼 돼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제 그런 환자들을 이런 환자들이 어떤 환자들인가 분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일반 환자군에서 그런 사람들만 빼서 이렇게 치료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19라는 게 진짜 전혀 모르는 새로운 바이러스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의학계에서도 어떻게 대처하는지 지금 항바이러스 때도 없는 상황인데 보니까요. 일본이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 주사처럼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효과가 어떻게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도 어저께 호흡기학회 내에서 예. 조금 토론을 했었었는데요. 근데 이게 항바이러스라는 게 네네. 지금 시중에 있는 거를 주입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호흡기학회의 공식 입장은 반대한다는 거예요. 아,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신종플루 있을 때는 타미플루라는 정확한 치료약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예방적으로 이제 고위험군 환자한테 투여를 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러나 코로나19는 아직 치료법이 개발되지 않았거든요. 예. 네, 네. 나중에 치료법이 개발되고 나서 그 환자한테 예방적 투여를 한다라고 하는 건 말이 되지만 지금 시중에 나와 있고 이제 실험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여러 가지 약제를 갖고 예방적 투여를 하는 게 과연 옳은가? 그러면 결국은 약물을 투여하는 건 이득과 그다음에 손해를 따져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득보다 손해가 더 많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그 질병관리본부나 다른 데서 얘기를 한 것처럼 뭐 항말라리아제가 예방적 투여를 해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예, 또 하거든요. H7 때도 그렇고요. 그렇죠. 예. 근데 항말라리아제만 해도 굉장히 안전한 약에 속하지만 심혈관 질환을 일으켜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노인층에는 당연히 심혈관 질환을 이제 기저에 깔고 있는 환자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네. 이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투여를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항말라리아제가 정말 이 코로나19에 효과적인가 이런 데이터도 없거든요. 네. 결국은 그건 그냥 실험실에서 데이터를 봤더니 효과가 있더라라는 걸로 해서 한번 시도를 해본다라는 건데 그걸 가지고 위험을 무릅쓰고 예방적으로 투여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대부분 코로나19는 병원에 오게 돼서 검사를 하면 6시간 안에 검사 결과가 나옵니다. 예. 그러면 검사 결과를 보고 그 환자가 코로나19가 맞다고 하면 그때 투여해도 늦지 않은 거지. 그것을 그냥 요양원이나 아니면 요양병원에 있는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예방적 치료를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거고요. 예. 지금 현 시점에서 그런 환자군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네. 그 시스템을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환자가 발생을 했을 때 그 환자들을 얼마나 빨리 병원으로 이송을 할 수 있느냐, 예. 어떤 시스템으로 어떤 병원에 보내느냐, 그 시스템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예. 만약에 그 시스템으로 해서 환자가 병원에만 도착을 한다고 하면 예. 그 환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검사가 진행이 될 거고 치료가 진행될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그 말씀하신 거면 그럼 질본이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확진되기 전에 항바이러스를 투여할 거다 이런 말입니까? 확진되기 전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예방적 투여라는 게 뭐냐면 이게 검사를 하고 나서 확진이 되고 나면 그냥 치료인 거죠. 네. 근데 예방적 치료라는 건 뭐냐면 확진이 되기 전에 이 환자가 병원에서 검사를 하는 도중에 사망을 할 수 있으니 일단 미리 투여를 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서 아니면 약물을 끊자라는 개념인 거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는 지금 대상이 되는 여러 가지 약제들이 정말 코로나19에 효과적인지를 모르고 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투여를 해본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에 따르면 네. 많이 듣는 것 같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약제를 갖고 예방적 투여를 하는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이제 확진 진단을 하면 6시간 안에 그게 확진이냐 아니냐 유무가 나오니까 네. 확진이 되면 그때 뭐 빨리 이동한다든가 병원으로 그런 시스템을 정비하는 게 좋을 것이다 네, 이런 맞습니다.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소아나 청소년 같은 경우는 증상이 좀 경미하다라고 네네.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개학을 많이 미뤄놓은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당장 다음 주부터는 좀 다음 주에는 이 개학을 또 더 연기를 할지 이 부분이 결론이 난다고 하는데 좀 의료진의 입장에서 지금 이렇게 개학을 더 연기를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학적으로만 보면은 개학 연계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지침들을 주지만 그거를 정말 정확하게 지킬 가능성이 좀 많이 떨어지고 예. 또 학교라는 공간, 학원이라는 공간 자체가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한 명이 환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집단 감염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이게 의학적인 관점으로만 보면 당연히 계약을 연기하는 게 맞긴 맞는데 우리나라에 뭐 맞벌이 부부도 많고 네.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질본이나 정부 측에서 조금 고심을 해서 결정을 하셔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건 어떻습니까? 지금 그 아이들과 뭐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확진 나오는 비중이 굉장히 적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특히 아이들 같은 네네. 경우에는 그게 지금 뭐 잘 모르는 코로나19라는 새로운 바이러스니까 정확하진 않겠습니다만은 아이들한테 걸리지 않은 많이 걸리지 않은 이유가 부모님들이 잘 이렇게 보호를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 바이러스가 아이들한테는 많이 영향을 안 미치는 바이러스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워낙에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면역 체계가 조금 어른들하고는 다르다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네. 그런 아이들의 면역 체계 때문에 이제 감염률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2015년에 메르스나 아니면 2002년에 사스 같은 경우에서도 예. 애들 감염은 굉장히 적었거든요. 네. 그건 같은 코로나 계통이기 때문에 그럴 애들한테 감염될 가능성은 굉장히 적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애들 중에서 또 애들이 감염이 됐다고 해도 대부분의 그 정상 면역을 갖고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이 그냥 단순 감기처럼 이렇게 스쳐 지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똑같이 면역이 떨어지는 환자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생각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지금 확진자 수가 좀 계속해서 2,000명대까지 되니까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고 유럽 같은 경우는 감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유럽을 방문하셨던 그 이력이 있는 분들이 또 확진자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좀 역류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가능성을 보시는지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문제고요. 네. 우리가 WHO가 팬데믹을 선언을 했잖아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가 유행에 접어들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발생하는 환자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면 또 지역사회 감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에 대해서는 방역당국이 입국 시부터 해서 철저한 검사를 해야 되는 거고 예. 또 철저한 자가격리를 통해서 관리를 해야만이 이제 이런 환자들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점들을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공항에서 검역을 하기도 하고 그 후에 자가격리 조치를 하지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는 나오고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느 정도로 좀 미리 그 변수에 대해서 역류입 변수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야 될까요? 지금은 지금은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자가 이제 관리 앱 같은 것도 개발을 하고 그걸로 네네. 인해서 관리를 하기도 하고 또 이제 GPS를 통해서 이동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만약에 연락이 안 되면 직접 방문하기도 하는데요. 예.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는 거고 정말 이제 현실에서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네. 왜냐하면 그 많은 환자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려면 굉장히 많은 행정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정력과 그다음에 들어오는 유입되는 환자 수랑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요새 하도 이제 언론도 그렇고 정부 당국에서 방역 당국에서도 무조건 손은 많이 씻어야 된다 그러니까 정말 주위에 예전보다 손 씻는 사람이 굉장히 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네네. 독감 환자도 많이 떨어졌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병원에서 원래는 이제 지금은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많은 인플루엔자들이 발생을 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손 네. 씻기, 마스크들이 엄청나게 강조가 됨으로 인해서 이런 인플루엔자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거는 코로나19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모든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들이 그 세 가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두고 손 씻고 그다음에 마스크를 잘 쓰는 것만으로도 이게 방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앞으로도 이 사태가 끝난다고 해도 그런 관점으로 좀 많이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습관이 이제 잘 되는 것 같고요. 근데 네네. 독감이 보통 겨울에 많이 있는 네네. 거죠, 유행하는 네네네.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이제 날이 점점 이제 봄 지나고 여름 정도 되면 날씨가 따뜻해지면 좀 잦아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건 네네. 어떨까요? 이게 근데 전혀 알 수 없는 바이러스라서 확정은 못 짓겠습니다만은.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바이러스가 이게 배출이 되고 나면 직접적으로 전파가 되기도 하지만 직접적인 전파가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테이블이나 아니면 엘리베이터나 손잡이나 이런 데 바이러스가 묻어 있다가 이제 전파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그런 바이러스가 체외로 배출이 됐을 때 얼마나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 대부분의 바이러스들은 건조한 기후, 그다음에 이제 추운 기후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생존을 하지만 네. 습한 기후가 되거나 이제 그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빨리 소멸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철이 되면 이런 전파의 능력이 바이러스 자체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잦아들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예. 여전히 이제 개인 위생 수칙과 여러 가지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국민들이 이렇게 행동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것만 잘 지켜진다면 조만간 이제 종식이라는 기쁜 소식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중동이라든지 기온이 높은 국가에서도 분명히 코로나 환자는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거는 아까쯤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이러스 전파가 직접 전파와 간접 전파가 있거든요. 간접 전파는 이런 테이블 같은데 아니면 손잡이 같은데 되는 거지만 직접 전파는 이제 말을 하다가 이게 침이 튄다거나 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손에 이렇게 기침을 한 다음에 손과 손이 마주치면 그런다거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더운 지방에서의 감염은 그런 것들이 조금 주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중동도 여러 가지 문화적 양식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 작용을 해서 이제 환자들이 발생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이거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미국에서도 이제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검사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많은 외신들도
우리나라의 그 검사 방식 그리고 뭐 진단 방식 그리고 검사 확진자들을 격리해서 치료하는 방식을 굉장히 호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교수님 보기에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그런 그 방역 체계와 진단, 뭐 환자들의 그런 보호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드라이브 스루는 굉장히 획기적인 거죠. 전 네. 세계적으로 이런 방식을 도입한 나라가 없었고요. 근데 이제 한국이 도입할 수 있었던 가장 주된 이유는 진단 키트를 생산을 하는 게 굉장히 많았었고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보다 절대적으로 그 검사를 하는 비율이 높잖아요. 그래서 그런 드라이브 스루라는 게 들어오면 검사하고 이러는 거라서 굉장히 많은 진단 설비들과 시설들과 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그게- 뭐 하루에 15,000에서 거의 많으면 2만까지 그렇죠. 하는 거죠? 예, 그거는 이제 다른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정도의 그러니까 진단 능력인 거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하원 청문회인가요?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거기서 네네네. 우리가 20일 동안도 못한 검사를 한국은 하루 만에 한다. 네, 왜 우리는 맞습니다. 한국보다 뒤처지냐 이런 말도 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의료가 그만큼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네. 그런 건 획기적인 거고 이제 치료 면에 있어서도 이제 지금 여러 유관 기관과 이제 정부가 이렇게 밀접하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긴 있지만 아직은 약간 부족한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또 그럼 말씀해 주시죠. 아쉬운 부분은 이제 결국은 환자 이송 체계에 의해서 우리나라 이제 감염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결정을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환자를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자체와 이 지자체 간의 상호 협조가 되지 않으면 네. 받을 수가 예.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치료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쉽고요. 솔직히 말하면 대구 경북에서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그 환자들은 중증 환자들 같은 경우는 대구 경북에만 맡겨놓으면은 이게 되질 않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인프라가 굉장히 잘 돼 있는 수도권 병원으로 전부 다 옮겨야 환자들이 살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지자체와 지자체 간에 이렇게 아직 이게 협조가 좀 잘 안 되는 면이 있어서요. 네. 그런 것들은 좀 아쉬운 면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쉬운 면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일단 전 세계적으로 칭찬을 받고 있는 어느 정도 발달된 방역 체계 또 의료 시스템이지만 이 사태가 중장기적으로 갈 경우에는 의료진 부족이라든지 이 피로도 문제도 분명히 좀 더욱더 길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처나 좀 준비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제 환자 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환자 수의 한 4에서 5% 정도가 중환자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런 중환자들을 각각의 병원에서 이제 케어를 하고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시간이 길어지고 환자 수가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료 장비들이랑 이제 물품들이 부족한 사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병원에서는 이제 마스크가 좀 부족한 상황이 되는 거고 보호구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 됩니다. 이제 그런 예. 것들에 대해서는 정부에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요. 정부에서도 이제 중장기적인 계획을 위해서 이런 이제 의료 장비나 의료 시설 그리고 이렇게 이송 전달 체계 이런 것들을 공고히 하는 것들을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마스크가 이제 마스크 오브제를 시행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도 저도 이제 동네를 보면 어르신분들이 많이 약국이 문 열기도 전부터 많은 줄을 서 계시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물론 있겠지만요. 네. 그러니까 일단 이게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는 그런 젊은 층들에게는 마스크가 어디는 남아 있고 재고 현황이 파악이 되니까 쉬울 네네. 텐데 어르신분들은 그게 잘 안 되니까 네네. 정말 몸을 움직여서 뭐 허탕치고 오시고 그런 분들 많잖아요. 네. 어떻게 마스크를 좀 더 편하게 어르신들이 살 수 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지금은 네. 절대량이 부족한 거거든요. 예. 마스크 생산량에 비해서 소비량이 절대적으로 너무 많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게 어디 챙겨주고 조금 푸는 게 아니고 네, 맞습니다. 생산하는 걸 다 풀어도 이렇게 모자라는 상황이니까요. 네, 그리고 예.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제 원래 이제 전문가들은 전부 다 원칙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KF80 이상의 마스크를 네네. 전부 다 쓰는 것이 지역사회 유행에서는 도움이 되겠다라고 얘기는 하잖아요. 예. 그리고 그게 맞는 거고. 근데 마스크가 정말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되게 되면 그게 정말 꼭 필요한 사람 쪽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나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냥 일반적인 수술용 마스크나 아니면 문 마스크를 뭐 쓰는 상황이 된다고 해도 네. KF80 이상의 정말 남한테 전염이 되는 걸 막는 마스크들은 정말 꼭 필요한 면역이 떨어져 있는 노인분들이나 아니면은 의료진들한테 좀 가야 되는 네, 면이 없잖아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거에 대해서 뭐 정부도
이제 뭐 면 마스크나 아니면 다른 것들을 좀 권고한다는 식으로 얘기는 하는데요. 네. 물론 그게 전문가적인 입장에서는 권고가 되는 상황은 아니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재활을 조금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그런 분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마스크를 아껴 써야 되는 건 맞잖아요. 지금 부족하니까. 네네. 그러면 이거는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길 가는 사람들도 뭐 정말 밀접해서 가는 게 아니고 길에 사람들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도 본인들이 마스크를 끼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일반 길에서요, 도로에서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길에서는 마스크 굳이 안 써도 된다라는 분이 계시고 그렇지 않고 뭐 평상시에도 써야 된다라는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길거리 다닐 때는 마스크를 꼭 사용해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원래 원칙적으로는 지역사회의 유행이 있는 상태에서는 네. 마스크를 쓰는 게 맞거든요. 예. 그게 학문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되게 되면 과연 모든 국민들이 전부 다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네. 특히나 이제 그 코로나19 같은 게 공기맥의 전염이 아니라 비말 감염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예. 정말 사람들이 별로 없는 한적한 데나 아니면 야외 같은 데에서는 감염될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네. 그럴 때는 조금 벗고 다닐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원래 모든 마스크는 다 한 8시간 이상 쓰게 되면 눅눅해지고 네. 버려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길어도 24시간 이상은 쓰지 않게 권고가 되고는 있지만 그게 이제 썼다 안 썼다 하거나 아니면 많이 쓰지 않은 마스크 같은 경우는 또 이틀 쓰기도 하고 뭐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전문가적 입장에서는 당연히 권고는 예, 그렇게 그렇죠. 권고는 못 하겠지만 예. 그런 약간 합리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주일에 살 수 있는 마스크가 2개입니다. 그런데 종일 뭐 대면 접촉이 많은 직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밀폐된 공간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 분들은 10시간, 12시간 이렇게 그렇죠. 착용을 네네.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분들도 일단 마스크가 없으니까 그 마스크를 그 다음 날도 재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아니죠. 너무 오래 썼으니까 그거는. 아니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 결국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합리적인 합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렇게 막 밀접한 사람들을 하고 밀접한 공간을 가지 않거나 접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은 뭐 일주일에 한 2개, 3개 정도만 써도 상관은 없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그렇지만 예. 정말 대면 접촉을 해야 되고 굉장히 밀접한 공간에만서 근무를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분들은 뭐 일주일에 2개가 아니라 네. 매일매일 그 마스크를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야 감염의 전파를 막을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게 되려면 결국은 사회적 합의가 돼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나는 마스크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평하게 다 마스크를 나눠줘야 예. 되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는데 나는 안 써도 돼 이런 사람도 그렇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게 마스크를 양보하는 경우도 네. 있고 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그런 약간 사회적 합의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마스크를 이제 굳이 많이 안 써도 되는 그런 직종이나 그런 분들은 마스크 선물하기 이런 것도 또 네네. 괜찮지 않을까라는 네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석 고려대 구려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